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8일 목요일 KBC 뉴스와이드 시작합니다. 새해 첫 주부터 하루가 멀다 하고 정치권의 이슈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새해 벽두 제1야당 대표가 흉기 필습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정치권의 파장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낙연 전 대표는 신당 창당 속도를 잠시 늦췄지만 이준석 신당과의 연대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총선을 앞두고 전국 일정을 시작했는데 오늘은 광주를 찾았습니다. 이번 주 정치권의 이슈, 신인규 민심동행 창당준비위원장 그리고 조선대 정치외교학과 공진성 교수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정치권 숨 돌릴 틈 없이 바쁘게 흐르고 있습니다. 새해를 맞았으니까 본격적으로 이야기하기 전에 두 분 또 어떤 올해 바라시는 거 있는지 좀 궁금할 텐데 교수님은 올해 좀 어떤 것들 바라십니까? 이제 다른 모든 분들과 마찬가지로 이제 가족의 건강과 평안을 바랄 뿐이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신 위원장님 이제 새로운 도전하시는데 좀 각오가 남다르실 것 같습니다. 새해. 예, 저도 새해에 좀 더 우리 정치가 정치의 본질을 좀 찾아가는 그런 한 해가 됐으면 좋겠고요. 시청자분들께서도 새해 더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화요일이었습니다. 모두가 2024년 새해 첫 업무나 활동을 시작한 지난 2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부산 현지 방문 일정을 소화하던 중에 흉기 피습을 당했습니다. 총선이 3개월 정도 남았는데 90여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민주당 지도부는 대표 공백이 발생하면서 당 운영을 고심하게 됐습니다. 또 극심하던 당내 내용은 잠깐 멈춰선 분위기이기도 합니다. 이형길 기자의 리포트를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은 당분간 이재명 대표 없이 총선 준비를 이어가야 할 상황입니다. 수술 뒤 현재 일반 병실로 옮겨 회복 중인 이 대표는 아직까지 가족 외에 면회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대표 없이 열린 첫 민주당 최고위. 최고위원들은 쌍특검 추진과 선거법 등을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가장 가능한 빠른 시간에 이재명 대표와 면회를 추진하고 한치의 빈틈없이 향후 당무를 집행해 나가겠습니다. 민주당 의원총회에서도 별다른 이견이 없었습니다. 당내 내용으로 한동안 몸살을 앓아왔지만 이번에는 대표 없는 당 운영을 빈틈없이 대응하자는 의견만 개진됐습니다. 대표님이 병원에 계신 동안에 다시 당무에 복귀되기 전까지 차질 없이 당무를 집행할 수 있도록 하자. 이렇게 다시 또 의견을 모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당내 비주류 원칙과 상식도 예고된 기자회견을 취소하고 상황을 지켜봤고 신당 창당을 예고한 이낙연 전 대표도 공식 일정 없이 테러에 대한 규탄만 내놨습니다. 일각에서는 대표 없이 총선을 준비할 수는 없다며 새로운 체제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 대표 측에서는 이번 일로 인한 대표의 사퇴는 없다며 일축했습니다. KBC 이영길입니다. 네, 새해 초부터 제1야당 대표의 피습 사건 모두에게 충격이었습니다. 공개 일정에 인파가 꽤나 있었고 언론사 카메라도 많은 상황이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현장에 또 생생하게 전달되면서 충격을 받으신 분들도 좀 많았습니다. 두 분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한데요. 교수님 그 사진이나 영상 보셨죠? 어떻게 보셨습니까? 최소한으로 봤습니다. 전 이제 그런 것들이 너무 유포되는 것도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나 이제 이 사건이 굉장히 심각한 사안인 것은 분명하고 이 사안과 관련해서 어떤 특정 정파의 득실 여부를 묻기보다는 오히려 전체적으로 이제 한국 사회의 현 상황이 도대체 어떻길래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좀 근본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좀 자성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정말 심리적 내전 상태임을 보여주는 사건이고 그리고 이런 행동이 스스로 정당하다고 믿을 수 있을 정도로 지금 뭔가 분위기가 안 좋게 흘러가고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뭐랄까 근본적인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도 많이 놀라셨을 것 같습니다. 이거 뉴스 접하셨을 때. 그러니까 저도 사실 이재명 대표의 이런 피습 사건을 통해서 지금 정치 사망 상태가 지금 이런 증상으로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런 폭력이라는 것은 또 이런 정말 말도 안 되는 이런 상황 자체가 반복될 우려가 더 크기 때문에 더 걱정인 건데요. 저는 아무래도 이 원인을 좀 찾기 위해서 지금까지 그러면 정치를 좀 사망 상태로 이끌어온 정치권 스스로가 이거에 대한 책임이 있지 않느냐. 결국 그동안에 국민들
본인들이 정치를 더 걱정하시는 이런 상황이 돼버렸는데 전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이런 미움의 정치와 대결의 증오의 정치를 좀 끝내는 계기로 삼아야 되지 않을까 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네, 두 분 모두 뭐 심리적 내전, 정치 사망 뭐 이런 표현들 써주셨는데 그만큼 이제 우리 정치가 경색돼 있고 또 극심한 갈등에 정말 극심한 가운데서도 극심해지고 있는 이런 상황들에 대한 우려를 전해주셨습니다. 자, 민주당은 이 대표의 필습당한 부위가 내경정맥 둘레 60%가 손상됐다. 뭐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목 부위가 뭐 사실 뭐 구체적으로 알지 않아도 굉장히 급소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었던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정치인에 대한 피습 사건은 있었죠. 뭐 계란을 투척한다든지 물을 뿌린다든지 이제 그렇지만 뭐 최근 들어서 점점 과격해지고 있는 것 같다 이런 분석도 좀 나옵니다. 뭐 망치 테러, 뭐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에 대한 망치 테러도 있었고요. 물론 그 전에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커터칼 테러도 있었고 이게 점점 과격해진다. 이게 어떤 의미일지를 좀 생각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교수님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뭐 너무 이렇게 그 시간 범위를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다른데요. 사실 뭐 조선 시대에도 뭐 암살 시도, 독살 시도 이런 것들이 궁정 안에서 이제 횡행했었고, 그리고 사실 일제 시대에도 우리는 이제 그 독립운동이라고 얘기하지만 적에 대한 공격이나 암살 시도 이런 것들이 있었고, 해방 전국에서도 정치인들이 제명을 다하지 못하는 경우는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리고 해방 후에 이제 우리가 정부를 수립한 후에도 보면은 합법을 가장한 정적에 대한 살해 이런 것들이 있었고 또 의문사가 굉장히 많았죠. 이제 이렇게 보면 사실 정치인이 제명을 다하고 죽는 것이 매우 얼마 안 된 일이고 최근에 들어서도 매우 짧은 시간에 우리가 그나마 누렸던 평화로운 시기였고 조금만 우리가 넓게 보면 사실 정치권이 이렇게 굉장히 위험한 영역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도 다들 이제 정치를 하려고 뛰어드는 거 보면 신기한데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점점점 이런 폭력적인 요소들이 줄어드는 것은 당연히 바람직한데 이것이 일정한 경향성이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간헐적으로 계속 이게 반복돼서 나타났던 것은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상대를 이제 그렇게 제거해도 되는 적으로 간주하느냐 아니면 자기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드는 데 도움이 되는 경쟁자로 간주하느냐인데 한국의 정치가 마치 과거로 다시 돌아가는 것 같은 모습이어서 안타까울 뿐입니다. 과거로 좀 돌아가는 것 같은 모습이다라고 이제 진단을 해주셨는데요.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나라에서 그 정치권에서 이런 테러는 사실 그렇게 흔한 일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요. 이게 이제 발생하는 이유들 그리고 이게 잦아지고 있다면 예전보다 더 잦아지고 있다면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아무래도 이게 사실 저는 반정치 현상에 영향을 많이 받는 것 같은데요. 최근에도 묻지마 흉기 난동 사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정치권에서 갈등을 오히려 녹여내고 해결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정치권에서 갈등을 더 부추기고 그냥 발굴만 해놓고 아무도 해결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갈등의 그 기압이 차고 국민들로 넘어가는 이런 현상도 우리가 유념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는 이제 뭐 야당 대표에 대해서까지도 이렇게 피습 사건이 이루어지는 정말로 믿기 어려운 상황까지 온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한국 정치가 양당의 적대적 구조 속에서 서로를 그냥 적대화하고 악마화하면은 그것이 본인에게 이익으로 돌아오는 이 구조가 이거 언제까지 방치할 수 있을지 저는 매우 참 우려스럽고요. 앞으로 이런 식으로 정치 구조가 만연해진다면은 이제 야당 대표에 대한 피습이 이제 뭐 일선에서까지도 더 확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 매우 심각하다고 받아들여야 되고 지금도 정치권이 니 탓 내 탓 할 때가 아니라 정말 자성하고 본인들의 언행 하나하나의 상대에 대한 조롱이나 증오 이런 것이 없었는지를 좀 반성을 좀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동의하면서 제가 한 가지 덧붙이면 이제 정치에만 모든 탓을 돌리는 데는 저는 이제 동의하지를 않습니다. 뭐냐면 여기에는 지금 현재의 언론 매체의 현상, 그다음에 이제 SNS를 통해서 사람들이 이른바 알고리즘이라는 방식으로 자기가 원하는 것만 보고 확증 편향에 사로잡히게 되는 이 환경의 영향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꼭 정치권에서 지금 이런 공격이 벌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정치적인 문제로 다루고 있지만 사실 그 외에 일반 사회에서도 어떤 집단에 대한 증오를 우리나라는 사실 이제 인종적 균열이 있지는 않기 때문에 인종에 대한 폭력은 없지만 예를 들면 남녀 간의 그런 폭력적인 현상이 나타난다든지 어떤 특정 집단에 대한 혐오를 폭력적으로 표출하는 일들은 계속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과 함께 결합해서 우리가 좀 큰 틀에서 논의를 해야지 정치에만 국한해서 정치가 모든 것을 결정하고 정치가 스스로 바뀌면 이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생각하는 건 조금 이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한 말씀만 드리자면 결국 이제 교수님 말씀이 맞는데 이게 유튜브의 영향도 있고 여러 가지 이런 확증 편향이라는 것이 저도 큰 작용을 했다고 보는데요. 무엇보다도 정치의 책임을 물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일선에서 그렇게 확증 편향이나 양당의 그 양 진영의 결집이 가속화되더라도 정치권만이라도 공적인 책임감과 역할을 해냈어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양 당에 있는 정치인들도 유튜브 가가지고 출연을 하면서 오히려 더 본인들의 지지자에게 그걸 호소하고 선동하는 경향이 많았거든요. 거기에 대한 좀 책임성은 정치가 좀 가져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뭐 무엇 때문에 이렇게까지 되고 있나 이제 이런 이유에 대해서 분석을 해봤는데 사실 근데 지금 또 보고 계신 시청자분들도 그렇겠지만 진짜 걱정이 되는 건 방금 말씀하셨지만 여러 사회적인 현상 또 정치인들의 어떤 기회주의적인 행태들 이런 것들을 결합적으로 해서 이런 일들이 생겨난 건데 그럼 이게 개선이 될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이제 앞으로 총선 90일 남았고 지금 당장 이런 일이 발생했으니 몸은 사리겠지만 여전히 인터넷 공간이나 뭐 온라인 같은 데서는 음모론도 여전히 나오고 있고 이런 걸 봤을 때 이게 한번 그냥 잠깐의 쇼크로 지나가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있을 것 같거든요. 교수님 이제 이게 남은 기간 총선 점점 더 격화될 텐데 이런 우려 다시 뭐 일어날 수도 있을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큰 위험을 이제 직감하고 나서야 비로소 자신의 행동을 바꾸기 시작을 하죠. 우리가 이제 기후 변화 이런 얘기도 말로만 할 때 하고 실제로 체감했을 때 하고 행동이 달라지는 것처럼 이런 것들을 이제 겪으면서 우리 스스로 변화해야 된다고 하는 어떤 자정 노력 이런 것들이 생겨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단기간에 쉽게 이루어지는 일은 아닌데 모두가 경각심을 가지게 되면 어쨌든 단호한 태도를 보일 수 있게 될 것이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제도적 개선도 필요하면 하고 그리고 먼저 모범적으로 어떤 바뀌려고 하는 노력들을 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격려했을 때 결국 이제 그런 식의 퇴행적 시도에 맞서서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이제 이 대표가 피습을 당하고 난 뒤에 이게 또 다른 문제, 또 다른 고민거리가 정치권에 생겼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대구에 방문했습니다. 이 대표 피습 당일에요. 신변 보호를 위해서 경찰 경호 인력이 240명 정도가 투입이 됐었고 오늘은 저도 현장에 다녀왔습니다만 광주에 방문을 했는데 또 오면 죽이겠다 이런 협박글이 또 올라와서 경호가 또 대폭 강화가 됐고 뭐 광주에서 지금 경찰 한 400명 정도가 투입된 것으로 지금까지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경찰 경호가 강화돼야 한다라는 의견들이 일단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또 정치인은 그렇게 둘러싸여 있는 것이 정치인에게 유리하지도 않을 것 같습니다. 변호사님 보시기에는 이런 경호 문제나 이런 것들은 딜레마가 되지 않을까 하는 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경호에 대해서 이제 삼부 요인들에 대해서는 이제 법적으로 이런 경호 시스템이 다 갖춰져 있고 한데 사실 이제 정치인들에 대해서는 이런 뭐 규정이 있거나 무슨 뭐 국가에서 경호라는 것을 뭐 의무적으로 제공하거나 이러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치인들은 또 대중 정치를 지향하고 있고 이래서 그동안 경호를 크게 신경을 쓰지는 않았는데 이런 사안이 발생을 하면은 사실 경호를 더 강화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성은 인정을 하는데요. 저는 무엇보다도 그럼 이렇게 해가지고 언제까지 대중 정치를 그러면 포기하고 항상 경호에 둘러싸여서 국민들을 만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가장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면은 정치에 대해서 서로를 적대시하고 악마화하는 정말 지금 그 퇴로를 찾을 수 없는 이런 정치의 사망 상태를 끝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치 복원을 선언하시고 이제 여야의 이런 끝없는 갈등을 이제는 중재하고 끝내는 전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이제는 정치가 좀 더 정상화될 수 있는 길로 물꼬를 틀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게 이제 안전과 자유는 반비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가 안전을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우리의 자유가 스스로 좁아지죠. 반대로 자유를 누리려고 하면 또 불안정성이 커지는 것도 사실인데요. 그러니까 미국이나 유럽에서 테러 공격이 발생했을 때 사람들이 일단은 움츠러들지만 결국 그 공격하는 사람의 의도대로 이 결과가 흐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기꺼이 광장으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나의 자유를 스스로 이제 포기하지 않겠다고 하는 건데 정치인들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뭔가 어딘가에 지지자들 사이에 숨어 있을지 모르는 어떤 적대적인 사람들이 두려워서 이 시민들을 만나기를 꺼려해서는 안 될 것이고 더 나아가서 반대하는 사람을 만나는 것조차 꺼려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비판하는 사람 목소리를 들으려고 해야 되고 반대하는 사람들과 만나서 오히려 더 소통을 강화하려고 노력해야 된다. 그것이 정치인에게 주어진 과제고 숙명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이재명 대표의 피습, 이제 선거까지 석 달 남은 상황인데요. 그러면 이제 다음으로 각 정당별로 지금 뭐 속으로는 다들 계산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게 총선에 어떤 영향으로 귀결이 될까? 실제로 근데 이게 영향을 끼칠까? 안 끼칠까? 이것도 좀 궁금한 문제인데 끼친다면 누구에게 유리할까라는 것들을 뭐 속으로들은 다 생각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 이번 사건이 총선에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은 이제 이 사안에 대해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도 너무 과잉 반응하면 역작용이 있을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제 여당도 이걸 또 어떻게 좀 이상한 방식으로 이제 뭐 이용하려 한다거나 너무 또 이상하게 반응하면 또 역작용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옳은 방향으로 대하면 특별히 누구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하거나 그럴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느 누구도 그 뭐 무슨 배우라고 의심하거나 지목하는 이런 음모론을 펴는 것도 그 사람들의 무식한 수준을 드러내는 것이지 그 사람의 무슨 대단한 통찰력을 보여주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건 결국 뭐 각 정당이나 당파들의 태도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근데 지금 같은 경우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탈당을 하려고 하는 세력 또 창당을 하려고 하는 세력들이 있어서 지금 합종 연행에 또 제3지대에서 이제 활동하신 분들도 계시고 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심이 갈 수밖에 없는데 위원장님께서는 이번 사건이 어떤 총선을 앞두고 어떤 하나의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이런 안타깝고 불행한 일이 정치적으로 논박의 소재로 작용하는 것 자체가 저는 불행이기 때문에 저는 여야가 다 차분한 대응을 해야지만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과거에도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표 시절에 이제 그때 피습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때도 뭐 대전은요 해가지고 표심이 출렁이고 했던 이런 전례들로 좀 비춰봤을 때 저는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그동안 필요한 수사였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가 좀 과도하게 대응했다라는 지적이 많았거든요. 그 서사가 좀 완성이 돼가는 느낌은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일로 인해서 민주당이 가장 큰 뭐 정치적으로 계산을 해본다면 이익을 볼 수밖에 없을 것이고 반대로 말하면은 지금 이재명 대표 체제에 반대를 했던 뭐 이낙연 전 대표나 뭐 소위 말하는 비명계 의원들은 운신의 폭이 상당히 좁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정치적 효과는 있을 수 있다. 저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이재명 대표 피습으로 민주당발 탈당과 신당 창당에는 제동이 걸렸습니다. 이번 주 탈당과 함께 신당 창당 작업이 사실상 예고됐었던 이낙연 전 대표가 일정을 모두 멈춘 상태입니다. 그러면서 비명계와 이낙연 전 대표가 진퇴양난에 빠졌다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두 분은 어떻게 보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위원장님, 진퇴양난 맞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낙연 전 대표는 지금 신당으로 가기 위한 명분 쌓기로 보이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총선이 채 100일도 남지 않은 상황 속에서 신당을 만들어가지고 총선을 치른다면은 하루하루가 정말로 귀한 시간일 수밖에 없는 건 현실이거든요. 근데 지금 불의의 이런 이재명 대표에 대한 피습 사건이 원치 않게 지금 터져버리면서 지금 이낙연 전 대표는 상당한 부분에 있어서는 차질을 입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은 상수로 된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신당을 만들었을 때 그 파급력과 효과를 많이 기대를 했을 텐데 지금은 이제 민주당에 대해서 이제 더 국민들의 여론이 좀 우호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저는 이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적인 요인이 발생했다. 저렇게 생각합니다. 교수님, 그렇지만 어쨌든 이거 멈출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이낙연 그렇죠. 전 이제 대표에서는. 이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인데, 그러니까 이낙연 전 대표가 이제 탈당해서 신당을 차리려고 하는 이유가 단순히 그냥 그 안에서 어떤 힘겨루기를 하는데 수단으로 이용하려고 했던 거라면 지금 이것이 이제 어떤 제동 장치가 되겠지만 애초에 이제 같이 갈 수 없다고 하는 근본적인 인식이 있고 거기에서 변화가 가능성이 없다는 것 또한 연말에 확인했기 때문에 이것은 결국 이제 시간의 문제고, 그리고 저는 더 나아가서 이제 이낙연 전 대표의 신당 추진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올해 총선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3년 뒤의 대선까지를 염두에 두고 있는 행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은 단지 시기에 이루고 늦고의 문제지 결국은 이제 진행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어쨌든 뭐 멈출 수야 없겠지만 어쨌든 남은 일정, 촉박한 일정을 감안해 봤을 때 굉장히 좀 곤란한 상황에 처한 것은 맞다. 뭐 이렇게 해석이 좀 될 것 같습니다. 이낙연 신당, 이준석 신당 등 총선을 앞두고 거대 양당에 대항해서 신당들이 여러 출연하고 있지만 실제 득표와 의미 있는 국회 의석 확보를 위해서는 삼지대에서 빅텐트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분석도 주장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여야 당 대표 출신이 나선 이낙연, 이준석 신당의 연대 가능성에 대해서 계속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것도 사실인데요. 이상환 기자의 리포트 보고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가 만드는 신당은 확장성이 관건입니다. 이 전 대표는 탈당이 임박한 것으로 알려진 민주당 원칙과 상식 의원 4명에게
신당 합류를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도권과 충청이 지역구인 현역 의원 4명이 합류하고 금태섭, 양양자 신당까지 빅텐트 아래 모인다면 3지대 대안정당으로서 면모를 갖출 수 있습니다. 이 전 대표가 또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의 가칭 개혁신당과 어떤 방식으로든 협력할 것이란 예측도 커지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그분을 언제 만날 것인가 하는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양당의 견고한 이 기득권의 벽을 깨는 일이 손쉬운 일은 아니기 때문에 협력해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거대 양당이 박빙 승부를 펼치게 될 격전지에서 이낙연과 이준석 신당은 최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3파전으로 전개되면 결과를 쉽게 예측하기 어렵게 되고 수도권과 부산, 울산 등에서는 두 신당의 득표에 따라 거대 양당의 승패가 결정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양 신당이 광주 전남과 대구 경북에서 얼마나 파괴력을 가질지는 미지수입니다. 또 창당 컨벤션 효과, 영입 인사 발표, 선거제 개편 등 여러 변수에 따라 선거판이 요동칠 수도 있습니다. 이낙연, 이준석 신당이 이번 총선에서 몇 석이나 확보할지는 미지수지만 최대 변수인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KBC 이상환입니다. 네, 앞서 지난 1일 이준석 대표는 그 이 전 대표와의 결합 가능성에 대해서 상호 보완적 결합을 할 수 있는 대상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다음 날인 1월 2일에는 이 전 대표가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서 양당의 견고한 기득권의 벽을 깨는 일이 손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협력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런 표현까지 썼습니다. 자, 서로를 향한 메시지를 주고받은 건데 양당 정치 종식이라고 하는 대명제 아래서 뜻을 같이 하는 파트너로서 연대 가능성 있을까? 굉장히 궁금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위원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저도 이제 소위 말하는 3지대 새로운 정치 세력을 꿈꾸는 입장에서 참 이 실험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알고 있고요. 또 얼마나 필요한 일인지도 절감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낙연 신당, 이준석 신당이 가지고 있는 국민들의 기대가 큰 만큼 저는 가지고 있는 위험성도 상당히 크다라고 보는데요. 첫 번째는 너무나도 이런 반 이재명, 반 윤석열이라는 구도에 각각 좀 갇혀 있는 모습을 좀 벗어나는 그런 모습을 얼마만큼 보여주느냐가 저는 이제 관건이라고 보고요. 또 하나는 두 분 다 이제 대통령 후보로서 이제 좀 주목을 받는 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대통령 후보로 언급되는 분들이 당을 만들게 되면 확장성의 면에서 상당히 좀 떨어질 수밖에 없는 문제가 있어서 이 부분도 좀 극복을 해야 될 부분 같고요. 더 중요한 것은 지금 두 세력이 나오다 보니까 서로 힘이 안 되는 거니까 아무래도 둘이 합쳐서 해보자 이제 이런 식의 통합론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이 통합론과 이 현실론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께서는 의아함을 갖고 있는 겁니다. 이게 비전과 가치로 정당이 영속적으로 가서 수권까지 이뤄내야 되는데 단지 총선만을 넘어가자라는 목적 하에 이질적인 세력들이 손을 잡게 되면은 내부에서부터 무너지는 경우를 많이 봐왔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저는 극복해야 될 문제라고 보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신당이라는 것은 새로움을 기반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인물도 새롭고 내용도 새로워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가만히 보면 두 분 다 어떠한 그동안의 정치적인 행태에 대해서 반성과 성찰 위에 이 새로운 신당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지금 전혀 설명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께서는 아주 그 예리하고 정교한 눈으로 이분들이 하시는 행보들을 지켜보고 지지 여부를 평가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수님께서는 이준석 전 대표 또 이낙연 전 대표 연대 가능성 실제로 있다고 보시나요? 없지는 않다고 말씀드리겠는데요.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이 두 분이 아이러니하게도 그 자신들이 비판하는 그 기득권 양대 정당 출신이라는 점, 그 점에서 이제 그것을 제3지대 또는 제3당이라고 묶을 수 있을까? 이 한계가 있습니다. 약간 뭐 파생정당 느낌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끊임없이 언젠가 다시 돌아가거나 기존 정당을 대체하려는 의도로 이제 읽는 것도 무리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나 이제 보완 가능성이라는 측면에서만 놓고 봤을 때 분명히 꽤 의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출신 지역이나 뭐 강세가 있는 지역이 좀 다르죠. 그런 의미에서 상보적이고 또한 연령도 이준석 대표가 의미하는 이제 젊은 세대하고 이낙연
대표가 좀 더 어필할 수 있는 이제 고연령층 이렇게 이제 연령 면에서도 이제 상보적인 측면이 있고 그리고 이제 아까 그 대권 주자급 되는 사람들이 이제 같이 있을 때 얼마나 과연 이제 결합이 될 수 있을까 얘기하셨는데 다행히도 이제 나이도 상당히 많이 차이가 있어서 서로 상대에게 이제 양보를 한다면 뭐 어떻게 양보가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뭐 결합이 불가능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결국 이것이 성공하기에는 제일 이제 필요한 요소가 지금 너무 많은 이름들과 얼굴들이 부각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당을 부를 때 이준석 신당, 이낙연 신당, 뭐 양향자 신당, 금태섭 신당 이렇게 사람 이름을 붙이는 것처럼 그 사람들이 너무 부각되어서 도대체 교집합이 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안티와 안티 외에는 이제 교집합이 없는 거죠. 그러려면 이것을 아우를 수 있는 상위의 이념 또는 이름 또는 뭔가가 가치가 필요한데 지금 그것을 제시하고 있지는 못하고 뭐 상대적으로 이제 이준석 전 대표가 지금 정강정책 위원장을 맡아서 이제 그 일을 하려고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본인도 느끼는 거죠. 그걸 먼저 제시해야만 그 아래 다양한 개성을 가진 인물들이 묶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고요. 그것을 얼마나 성공적으로 잘 해내느냐 거기에 달려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참고로 하나만 그 연관돼서 말씀드리면 저는 지금 대한민국의 시대 정신 뭐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은 가장 시급한 문제는 인구 재앙에 대한 대처법이거든요. 저희 민심동행은 상당히 작은 당이지만 제로시티, 제로국가라는 거를 내놔가지고 이제 국민들 앞에 설득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저는 지금 언급되신 뭐 이낙연 대표나 이준석 대표 정치를 오래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그동안의 저출산이라는 이 급격하게 한국 사회가 위기에 처해오는 것을 지켜보신 분들이거든요. 그렇다면 누구보다 더 그런 대안들이나 이런 국민들에 대해서 호소하실 기회도 많고 내용들도 많이 준비되어 있었을 텐데 지금 안타깝게도 나오는 내용들은 누가 누구와 손잡느냐 내지는 누구의 간판으로 갈 것이냐로만 집중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저는 새로운 길을 가기에 새로운 그 시대를 열기에는 동력적인 차원에서는 상당히 약화될 수가 있다. 이건 굉장히 좀 조심해야 될 부분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말씀이 나왔으니까 좀 이어서 더 해보시죠. 제가 이제 오늘 신 위원장님을 뭐 여러 호칭이 있었습니다. 이전에 뭐 정치 바로 세우기 대표라고도 소개를 해드렸고 이제 변호사로도 소개를 해드렸는데 오늘 제가 소개를 해드린 거는 민심동행 창당준비위원장으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지금 어쨌든 신 위원장님도 어쨌든 새로운 정치 세력을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신 상황이신 거죠. 그래서 굉장히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어떻게 좀 진행이 되고 있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그 이야기 좀 해주시죠. 예, 뭐 정당을 만들기 위해서는 창당준비위원회를 통해서 6개월의 활동 시한이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이제 총선이 임박했기 때문에 저에게 이제 시간이 많이 주어지진 않았지만 그래도 저는 이제 창당의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 많은 분들과 소통하면서 이제 당원으로 이제 저희가 모집하는 과정들을 걷고 있고요. 또 하나는 무엇보다도 저는 정당이라고 하면 지속 가능하면서 국민들을 위해서 일할 정당들 그리고 국민들께도 비전과 가치와 대안들을 제시해놓고 선택을 받으면서 서로 경쟁할 때 정치가 좋아진다고 저는 믿기 때문에 저는 국민들에게 내놓을 비전과 가치 그리고 대안들에 대해서 꾸준히 생산하면서 지금 알리고 있는데 더 열심히 할 계획입니다. 그래도 뭐 목표 이번 총선에 목표로 하시는 부분 그 정도 좀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저는 총선에서는 지금 뭐 많은 당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저는 다원화의 시대 정신 속에서 많은 당들이 나오는 것은 바람직하다라고 저는 보고요. 각 당이 비전과 가치와 시대 정신을 내걸고 전 국민들 앞에 호소를 할 때 전 국민들이 지지를 보내주신다고 보는데 저희 민심동행도 그중에 하나로서 한 주체로서 저희는 비례대표 정당 득표에서는 좀 1등을 하는 그런 목표를 나름대로 세우고 있기 때문에 총선 과정 끝까지 최선을 다해볼 생각입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여쭤보고 싶은데 그래도 그 이제 국민의힘 탈당하시기 전에 당 내에서 이제 개혁적인 목소리를 내면서 이준석 지금 갇힌 개혁신당 뭐 이렇게 대표 이제 창당준비위원장하고도 가까운 사이셨잖아요. 그래서 뭐 정책적으로나 이렇게 좀 가는 방향이 같은 거 아닌가 연대할 수 있는 선거 때 되면 연대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보시는 분들 좀 많을 것 같습니다. 그 가능성은 없는 건가요? 그러니까 저는 이준석 대표가 신당을 하겠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상당히 응원을 하는 입장인데 당을 같이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이 확인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랜 세월 활동을 같이 해오면서 이준석 대표가 가장 당내에서 치열하게 싸울 때 제가 함께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어떠한 정책과 비전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서로 확인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분에 대해서 앞으로 이준석 대표도 본인의 길을 가면서 국민들 앞에 설명을 했으면 좋겠고요. 저도 그 과정 속에서 더 국민들을 이준석 대표의 신당보다 더 잘 설명할 수 있는 그런 당을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네. 이제 선거 제도상 작은 정당이 살아남기 힘든 것은 사실이고 그런 의미에서 조금 더 사소한 차이는 좀 묻어두고라도 큰 뭐랄까요 공통점이 조금이라도 더 많다면 함께 하는 사람들이 연합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다만 이제 지금 한국의 정당들이 아까 이제 지속 가능성 얘기를 하셔서 말인데 많은 신당들이 자신들의 몸값 불리기를 위해서만 신당을 창당해서 마치 당대당 통합인 것처럼 해서 지분을 뭔가 확보하려는 노력을 한다든지 이런 불신들이 이제 국민들 사이에 굉장히 많은데 이제 그렇지 않은 어떤 대안적인 모습을 보여주실 수 있다면 그래서 이제 지속 가능한 선택지로서 국민들에게 각인될 수 있다면 언젠가는 인정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이준석 전 대표의 이야기를 그럼 좀 더 해보겠습니다. 이제 가칭 개혁신당이라고 아까 설명을 드렸는데 뭐 당원 모집하는데 굉장히 많은 호응이 있었다. 지금 이렇게 보도들이 나오고 있고요. 오늘 20일쯤에 창당대회도 열 것으로 지금 예정이 돼 있습니다. 국민의힘 당협위원장 순천 지역 당협위원장이었던 천하람 위원장이 창당 준비위원장을 맡았고 또 허은하 의원도 비례대표직을 내려놓고 합류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언급되는 신당들 중에서 행보 자체는 제일 빠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관심도 가는데요. 자, 이제 국민의힘이 사실 공천을 하게 되면 거기서 탈락하는 분들도 나오고 할 텐데 그렇게 했을 때 그러면 이 가칭 이 개혁신당에 합류하는 사람들 실제로 많이 발생을 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이게 참 딜레마라고 저는 보는 게요. 그러니까 이준석 신당, 뭐 개혁신당이라고 부르자면 이 개혁신당은 아마 지금 천하용인이라고 하는 김용태 이제 위원장이 빠졌으니까 이제 천하인으로 가는 건데 그러다 보면은 그들만으로 가다 보면은 세가 적다라는 비판이 있을 수밖에 없고 또 하나는 세를 불리기 위해서는 기존의 정당분들을 받아야지 또 세가 불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면 반대로 따라 나오는 질문이 과연 그게 또 새로움이냐라는 역질문에 또 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전 아까 교수님 말씀대로 이것이 국민들 앞에 정치 공학적으로 보여지면은 성공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가 민심동행을 따로 가는 이유가 저는 스마트 폴리틱스라는 걸 제안을 하면서 CRM을 기반으로 해서 국민들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제 정당을 만들려고 하는 건데 이거는 정치공학이 아니라 이제 공학정치를 하자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차이점들 때문에 함께 가지는 못하지만 이준석 대표가 지금 이제 가고자 하는 그 길에 저는 조금 더 비전과 가치를 좀 분명히 하는 것이 좀 필요할 수 있겠다. 전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교수님 보시기에는 이거 실제로 합류하는데 새머리가 될까요? 아니면 그래도 이게 그래서 실제로 이게 크게 성장할 수 있을까? 볼륨을 키울 수 있게 될까요? 뭐 지켜봐야 될 일인데 이제 본인도 그것이 어느 정도 딜레마를 내포하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약간 이제 말을 이용해서 미리미리 이렇게 예방 조사를 놓는 느낌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과거에 본인이 그 국민의힘 소속의 영남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국회의원들을 이제 비만 고양이라고 이제 비난했던 것들을 이제 생각하면 그 비만 고양이들이 이제 공천에서 탈락한다고 해서 합류를 시켜주는 것 자체가 이제 모순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또 다른 현실적인 차원에서 보면 우리가 지난번 여기 방송에서도 얘기했지만 2월 15일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그 기호 번호를 배분하는 것도 있고 또 정당 보조금이 지급되는 것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현역 의원이 몇 명인지가 사실상 선거에서 유불리를 결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2월 15일 전까지 최대한 현역 의원들을 모으려고 노력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것을 뭔가 새로운 지지자들에게 이제 실망을 시키지 않으면서 납득시키려고 지금 최대한 지금 노력하는 것 같은데 얼마나 이제 먹힐지 모르겠고 또 그 불가피성을 인정하면 사람들이 이제 뭐 용인하면서 뭐 대의를 위해서 그 정도의 불편함은 감수하는 쪽으로 하겠죠. 예. 네. 자, 여당인 국민의힘 이야기로 이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지난 2일부터 전국 일정 시작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충청 지역 또 대구 갔다가 오늘 광주를 찾았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발언을 듣고 토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월의 광주 정신은 어려운 상황에서 민주주의를 지키는 정신입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지금 헌법 정신과 그 정신이 정확히 일치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헌법 전문에 5.18 정신을 수록하는 것에 적극적으로 찬성합니다. 저나 저 이후의 세대들은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이나 광주 시민들에 대해서 부채의식이나 죄책감 대신에 내 나라의 민주주의를 어려움에서 지켜주고 물려줬다는 깊은 고마움과 존경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부채의식이나 죄책감보다 오히려 이런 깊은 고마움과 존경심이야말로 우리가 동료 시민으로서의 연대의식을 가지는 것을 더 강하게 해준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당은 광주에서 호남에서
정말 당선되고 싶습니다. 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좀 있었습니다. 5.18 정신에 대한 헌법 전문 수록 이야기도 했었고, 그다음에 5.18에 대한 자신의 감상, 그리고 5.18에 대한 미래적인 해석, 그리고 이제 뭐 호남권에서의 어떤 전략, 호남권에서 이제 선거에 나서는 다짐, 뭐 이제 이런 표현들도 좀 있었고요. 교수님께서는 오늘 한동훈 위원장의 광주 행보에 있어서 어떤 점이 좀 가장 기억에 나십니까?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제 저분이 저하고 똑같은 이제 73년생입니다. 그래서 저하고 이제 어떻게 보면 시대적 경험이 비슷하고 자라온 장소도 비슷하고 그래서 많은 것을 제가 공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말하자면 80년대 대학을 다녔던 그 운동권 선배 세대와의 차별성을 강조하는 표현이라고 생각하고 저 역시 그런 차별 의식을 어느 정도 구별 의식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이제 말로 잘 표현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도 오늘 약간 그 뭐랄까요, 곤란한 질문 하나가 제기가 됐었죠. 그러니까 5.18 민주화 운동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는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그냥 찬성하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 당은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저는 굉장히 지금까지 당이 보였던 입장에 비해서 진일보한 입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이 뭔가 이렇게 상대가 항상 국민의힘 보수정당을 이제 괴롭히려고 할 때, 공격할 때 사용하는 도구라는 것을 알고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표현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거기에 사족을 달았습니다. 뭐냐면 절차와 관련해서는 뭔가 지켜야 될 것이 있다. 근데 사실 지금 90일 남은 시점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점에서까지도 더 적극적으로 나아가는 입장을 표명해 줬으면 정말 굉장히 환영을 받았을 텐데 그 점에서 조금 사족을 단 것이 안타깝고 그와 관련해서는 아직까지 당에 대해서 본인이 이렇게 저렇게 할 수 있다고 하는 자신감이 좀 부족한 것은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네, 저 위원장님은 어떤 모습, 오늘 어떤 한동훈 위원장의 어떤 모습이 좀 가장 인상 깊으셨습니까? 뭐 오늘의 한동훈 위원장의 발언을 통해서 보면 사실 민주주의와 헌법 정신을 강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저 말씀을 하기에 앞서서 저는 어떤 게 생각이 나냐면은 김재원 전 최고위원이 정광훈 목사 앞에 가가지고 뭐 정치인들은 표만 되면은 몇 자리도 판다라고 했던 그 발언이 생각이 나거든요. 그렇다면 국민의힘의 김재원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 해제 이건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를 좀 따져 묻고 싶은 생각이 들었고요. 또 하나는 민주주의를 외치시는 분이 윤석열 대통령에 의해서 이미 당내 민주주의가 파괴되고 윤석열 대통령에 의한 사당화가 됐다는 이 비판에 대해서는 또 어떤 입장인가? 민주주의라는 것이 말로만 그럴싸하게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 또 하나는 헌법 정신을 이야기를 한다면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께서 거부권을 남용해서 지금 본인에 대한 가족에 대한 수사까지도 거부하겠다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이건 상권분리 위반이 아닌지 좀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에 대한 그 질문들이 따라붙기 때문에 한동훈 위원장이 지금 지역들을 순회하면서 온갖 미사역으로 이렇게 발언을 하는 것은 국민들께서 그 내용과 본질까지 함께 따져 묻고 있기 때문에 저는 저 말로만 가지고는 국민들 설득하기는 매우 어렵다.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네. 또 한 위원장이 오늘 국민의힘 광주광역시당 신년 인사회에서 했던 이야기 중에 좀 또 보도가 됐던 내용들이 뭐냐면 호남에서 아까도 보셨겠지만 정말 당선자 내고 싶다. 그리고 이제 이어진 기자 백브리핑에서도 거기에 자신감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 저는 허황된 꿈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자신감을 내비쳤는데요. 일단 공 교수님께서는 지역의 정치 사정이나 이런 것도 많이 알고 계시니까 이런 메시지가 가져올 수 있는 효과, 실제 당선 가능성에 더해서 어떤 효과를 좀 노린 거다 이렇게 보시겠습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당원들과 지지자들의 용기를 북돋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이분이 이제 취임 연설에서도 용기와 헌신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 당원들이나 지지자들이 굉장히 의기소침해 있거든요. 왜냐하면 대통령 때문에 선거 전망이 너무나 어두워서 뭔가 이제 완전 큰일 났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가 지금 이제 말하자면 마치 이렇게 메시아가 온 것처럼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모셨는데 그분이 그렇기 때문에 취임 일성으로 용기와 헌신을 강조했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광주에서도 일관되게 그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러나 이제 여기에서는 우리가 현실적으로 봤을 때 결국 이제 얼마나 경쟁력 있는 인물을 공천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실제로 지역민들이 특별히 국민의힘을 싫어해서만 아니라 늘
이렇게 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의미 있는 임무를 공천하지를 못해 왔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이제 이정현 전 의원 같은 분들은 이곳에서 오랫동안 열심히 일을 해왔고 지역 발전에 대한 진심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당선된 바가 있고 또한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탈당을 했지만 천하람 위원장 같은 경우도 지역에서 오랫동안 뭐 주민들과 함께 호흡을 했을 때에 어느 정도 민심을 얻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정도로 오랫동안 뭔가를 보인다면 가능한데 단기에 뭔가를 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네. 자, 어쨌든 이렇게 전국적으로 지금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입니다. 최근에 새 여론조사 결과들을 보니까요. 민주당과 국민의힘 지지율이 엎치락뒤치락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의힘 지지율이 다소 오른 것처럼 보이는 상황이고요. 차기 대선 주자 관련한 여론조사에서도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이재명 대표가 비슷한 수치, 뭐 대부분의 조사에서는 오차범위 내 이런 결과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장 궁금한 건 이제 이게 뭐 컨벤션 효과야 어느 정도 입증이 된 것 같고 그렇다면 이 효과가 언제까지 지속될까 이거 참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위원장님 보시기에는 지금 이 한동훈 위원장에 대한 높은 지지도, 컨벤션 효과 생각보다 오래 갈 수 있다라고 판단하십니까? 아니면 금방 꺼질 수도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근데 저는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 직전 직책이 법무부 장관 아니었습니까? 법무부 장관은 검찰 사무를 관장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모든 공무원이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지만은 가장 고도로 요구받는 직책이거든요. 근데 지금 법무부 장관 출신이 지금 바로 집권 여당의 비대위원장으로 왔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많은 반감이 전제돼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동훈 위원장의 인기가 상당히 있기 때문에 저는 그 컨벤션 효과와 어우러져서 지금의 이런 결과가 나오고 있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근데 정치라는 것이 어떠한 언변 내지는 어떠한 인기 이런 것만 가지고서 지지율을 유지할 수는 없습니다. 과거에도 우리가 정부 초기에 대선 주자 1등으로 언급되던 분들 중에 거의 당선되신 분이 없어요. 그래서 그 정치적인 철학과 내공과 또 그대의 시대 정신들이나 이런 것들이 어우러져서 되는 거기 때문에 저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지금 이런 인기 속에서 본인의 그런 어떤 정치적 철학이나 이런 가치들을 어떻게 만들어서 어떻게 국민들한테 내세울 수 있겠느냐 이게 관건으로 보고요. 그게 저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진다고 생각은 안 하기 때문에 저는 뭐 시간이 지나면은 자동적으로 좀 꺼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전 그렇게 예상합니다. 네,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저도 보십니까? 동의합니다.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새 인물에 대한 우리들의 이제 반응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거고 더 나아가서 최근에 다수 언론들이 보도하는 행태를 보면 옛날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대통령 되기 전에 무슨 뭐 형광등 몇 개가 뒤에 켜져 있는 것처럼 아우라가 보인다, 뭐 이렇게 묘사할 정도로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뭐 스타일과 뭐 언변 뭐 이런 거에 대한 온갖 미사여구로 포장된 보도가 많았거든요.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더해진 측면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막스 베버가 정치인의 자질 얘기할 때 뭐 이렇게 뚫리지 않는 널판지를 엄청나게 강한 인내심을 가지고서 계속해서 이제 도전하는 그런 어떤 사명감, 소명의식 이런 것들을 강조한 바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정치인 한동훈이 과연 그런 소명의식을 가진 정치인이 될 수 있을지는 시간이 증명할 거라고 봅니다. 네. 자, 뭐 시간이 좀 촉박하긴 한데 마지막으로 지금 전국의 가장 큰 뇌관 중에 하나니까요.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관련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여론조사를 보면 뭐 거의 60% 이상이 대통령 거부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응답을 하고 있지만 아시다시피 대통령실은 즉각 거부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보수 언론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또 비판적인 논조로 임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여론을 근데 보지 않고 이렇게 특검을 거부할 수 있을까 싶은데 대통령실이 너무나 빨리 단호하게 거부권 행사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뭐 사실 거부권은 예정된 수순인 것 같습니다. 자, 총선에서 이게 어떤 영향을 줄지가 일단 가장 큰 관심인데요. 그 위원장님 보시기에는 총선에 대한 영향력이 낮다라고 판단하는 걸까요? 왜 대통령실에서 거부권을 이렇게 즉각적으로 단호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배경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참 이 사안이 이해하기가 힘든 것이 대통령이 거부권이라는 것을 예외적으로 헌법상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인데 지금은 거부권이 거의 일상화됐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 무시, 국민 무시라는 거에 대해서 답을 좀 하셔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지금 답이 없어서 상당히 좀 답답한 상황이고요. 또 하나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오랫동안 제기되었던 의혹들이 지금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주가 조작 의혹이고 최근에는 이제 양평땅 논란이라든지 뭐 명품백 수수 논란까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여기에 대해서 김건희 여사만 한해서는 수사적으로는 거의 성역화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사를 기존 검찰이 하지를 않고 그렇기 때문에 보완적으로 지금 특검이 들어와서 국회가 특검을 통해서 진실을 규명해보자 지금 이러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까지도 성역화를 시도한다라고 한다면은 아마 국민들께서 바로 물어볼
물어볼 겁니다. 이것이 과연 공정과 상식이냐.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그동안 쌓아왔던 검찰로서의 그런 공정이란 이미지가 완전히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전 이것은 매우 옳지 않은 선택이다. 전 그렇게 봅니다. 교수님께서는 저 특검법에 대해서 그래도 안 받는 게 더 이득이다. 이렇게 계산을 해서 나온 결과가 아닐까요? 그 부분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정말로 이게 악법이라고 인식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뭔가 캥기는 게 있으니까 그럴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게 전 이제 기본적으로 중요한 것은 대통령 반대 여론보다도 이 특검 찬성 여론이 훨씬 높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기본적으로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사람들조차도 이것이 뭔가 지금 기존의 검찰 수사가 공정하지 못하거나 중립적이지 않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딱 그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여러 사건들까지 누적돼서 부정적 인식이 지금 팽배해 있는 건데, 이것을 이렇게 돌파 형태로 뚫고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지금 굉장히 보는 사람을 안타깝게 하는 거죠. 네. 자, 두 분과의 오늘 토론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갑진년이 가치가 있음을 의미하는 갑진년으로 들리는 것이 의문학적인 우연일 수 있지만 많은 분들의 염원이 담긴 상징적인 의미로 읽히기도 합니다. 새 정치권, 좋지 않은 소식으로 어수선하기 시작했습니다만 극에 달한 혐오 정치의 경고음으로 듣고 올 한 해는 국민들과 소통하는 정부, 또 갈등 아닌 발전을 논의하는 국회의 값진 행보들이 이어지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